네, 20번째 추천하는 책입니다.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라는 이 책. 이 책은 그 정신과 전문의 반건호 정신과 전문의께서 쓰신 책입니다. 37년,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를 보시는 분이신데요. 특히 이제 그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그리고 ADHD의 두 가지의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오신 정신과 전문의시죠.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자세하게 잘 되어 있냐는 읽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전 이 책을 누가 꼭 읽었으면 좋겠냐라고 하시면 ADHD 자녀를 둔 부모가 읽기에 딱 좋습니다. 이 책은 성인 ADHD, 즉 지금 자녀가 ADHD라면 부모도 ADHD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전율이 높습니다. 대부분 유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ADHD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 중 한 명이나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꼭 검사를 같이 받아서 ADHD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는 어렸을 때 이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자녀가 ADHD 약을 먹어야 된다.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료를 보러 가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많고 편견이 많죠. 근데 미리 얘기 드리면은 ADHD 약만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먹는 약, 특히 이제 정신과 약을 잘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오래 먹어도, 뭐 시간으로 보면은 40년을 먹어도 이런 중독성이 없습니다. 정신과 약은. 그리고 그, 그 수면제를 빼놓고는 톨러런스라는 내성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먹냐의 문제인데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만 하면은 복약 수능도, 즉 복약한 것만 하면 되는데 과하게 3일, 4일치 자기가 모르고 막 먹고 뭐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이 약물에 대한 이 보수성 엄청나게 안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의 정도가 있는데 A부터 E까지 안전도 검사를 봤을 때 감기약이 C등급인데 정신과 약들이 C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안전하게 처방하기 때문에 제발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들부터 이런 편견을 없애야지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부모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것 같긴 하는데, 정신과 의사분들의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길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너무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이 책의 첫 번째 설명을 좀 하자면, 이 ADHD 약이 얼마나 필요한데도 우리가 이 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거쳤냐. 즉, 처방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치료를 못 받았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다는 걸 꼭 알아야지, 이게 되게 귀한 약이구나. ADHD 약이 얼마나 소중한 약이구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런 ADHD를 그 진단을 분명히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약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아야, 빨리빨리 ADHD는 진단받아서 약을 복약 받는 게 이게 좀 혜택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 ADHD 약을 받을 수 있었냐? 1989년도에 그나마 식약처에서 이게 허가가 난 겁니다. 즉 89년도 이전에 아무리 ADHD라고 증상이 나타났어도 처방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 방건호 정신과 의사분 이 사례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물론 그 당시에는 기면증이 심해서 이제
왔지만 보니까 ADHD 증상인 거죠. 그래서 기면증도 치료를 하고 또 ADHD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주고 싶은데 이 메틸페니데이트 이 약을 그 당시에는 미국 군인, 미군의 그 의사만 처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분명히 이걸 처방을 하고 싶은데 미군의 의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민간인들한테는 처방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구로 의사분께서는 어떻게 했냐. 기면증이 분명히 있다. 기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처방을 좀 해달라라고 기면증을 증거 자료로 내서 그 메틸페니데이트 이 약을 처방받았던 사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가 이렇게 89년도에 ADHD 약으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 이거를 페니데이트를 페니드라는 말로 용어로 이렇게 약이 그 당시엔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수면 발작 즉 기면병과 ADHD 이 두 개의 효과가 있는 약으로 이제 처음 허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23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뭐가 됐냐면은 만 18세 이전에 ADHD 진단받은 자에 한해서도 이제 성인들한테도 약물 치료가 혜택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게 아동약으로 아예 거기 처방할 때의 기본 전제 조건이 아동 ADHD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동 때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인의 ADHD가 드러나는 건데 이게 착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인 ADHD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성인들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2013년도 에야 그제서야 그것도 18세 이전에 ADHD 처방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성인들도 약물 치료에 대한 그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가 어이없었던 일인데 그나마 3년 후에 요 3년 동안 아니 나는 분명히 그때 모르고 못 받았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못 받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거는 수정돼야 되고 변경돼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의사분들께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 성인이 그 아동 때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일하게 성인 혼자서 ADHD 진단을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ADHD 약이 중추신경계 자극약이 있고 비중추신경 자극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동시에 효과를 보고, 이거 써보니까 중추신경계의 말이 효과가 별로 없네. 비중추신경계 써봐야지. 이렇게 서로 효과가 없어서 동시에 써보는 거를 못 했었어요. 하나만 썼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2019년도 12월 달에 이제 이때부터는 ADHD에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냥 어떤 거 효과가 있는지 계속해서 처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ADHD 약이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잠깐만 보더라도 잘 보시면 이 약을 받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허가됐던 이 시간상에 이 시간 이전에 부모들조차도 약을 처방받았어야 되는데도 이게 제도가 없어서 못 받았었고 심지어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자만이 또 이 시대를 타고난 자만이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로서 ADHD 이런 증상이 있거나 모습이 있으면은 빠르게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ADHD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DSM-4가 확실하게 ADHD에 대한 진단을 규정을 했는데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잉행동하고 충동성 이 두 개가 있는 유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용한 ADHD, 그러니까 충동성 과잉 행동이 없어요. 겉으로 봐도 좀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유형이 있죠. 특히 여자아이들, 여학생들, 여성들은 주의력 결핍만 있다 보니까 과잉 행동이 없고 충동성이 없어서 ADHD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두 번째 주의력 결핍이 있죠. 이게 AD, Attention Deficit, AD에 해당되고, 위에 있는 과잉 행동 충동성이 HD,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과잉 행동 쪽인데, 이 두 개가 다 있는 ADHD 전체가 다 있는 복합형. 이 복합형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2번 조용한 ADHD는 적습니다. 네.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만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녀 비율로 봤을 때 아동일 때는 남자아이들이 3, 4, 5명일 때 여학생은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동이. 그러다가 성인 남녀의 ADHD 비율은 1대1로 갑자기 확실하게 1대1 비율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여성은 오히려 늘어나고 남성은 줄어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성의 그 1번에 해당되는 이 과잉 행동과 충동 유형이 갑자기 성인이 되면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어렸을 때 진단을 거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잉 행동 이 충동성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계속 주의력 결핍이 있다 보니까 조용한 ADHD에 대한 진단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성인이 돼서 늘어나고 남성은 과잉 행동 충동성이 떨어지면서 1대1 비율이 맞춰지는 겁니다. 우선 진단 기준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원인들, 이런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생기는 거는 우선은 이제 주의력 결핍이 9개의 그 문항이 있고 과잉 행동이 6개가 있고 충동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주의력 결핍 9개 항목과 과잉 행동 6개, 충동성 3개, 이렇게 해서 총 AD에 해당되는 검사가 9개가 있고, 그 과잉 행동 충동성 총 9개, 이렇게 해서 18개의 그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항목들이 만들어졌냐?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제 전두엽, 일반 아동들의 발달, 항상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또래가 요 정도 발달할 때는 다 같이 발달하거든요. 그런데 ADHD가 오는 이유, ADHD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전두엽의 발달이 또래보다는 조금 느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실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하는 것들이, 또 조절 능력,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이 하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 아이들보다 좀 느린 거예요, 발달이. 그리고 이 전두엽에서 핵심 호르몬이 있습니다. 2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 쉽게 말하면 아드레날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2개의 호르몬이 결핍인 거예요. 결핍. 그래서 이 9가지의 그 해당되는 주의력 결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학교의 규칙 규율을 따라야 될 때 그걸 따르기 좀 어려운 것. 그 다음에 또래 여학생들끼리 학교 끝나면 같이 기다렸다가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딸들은 뭐 남자애들 친구랑 어렸을 때 잘 맞는 그런 아이들,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아무튼 1번부터 9번까지 9개 항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업, 일, 기타 활동 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운 거죠. 멍 때리고 잡생각이 많고,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잡생각하고, 공부하려면은 산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2번째, 과제 수행이나
놀이 중에 주의 집중이 지속되는데 어려움이 잦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놀이도 꾸준하게 집중해야 되죠. 중간에 하다가 자꾸 일어나거나, 중간에 하다가 없거나, 중간에 하다가 집중을 못해서 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또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분명히 얼굴을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눈동자가 딴 데 이렇게 보고 있고, 본인이 말할 때는 집중을 하지만 내가 결국에는 말을 할 때는 집중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본인 말할 때는 말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면 안 들어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고, 네 번째는 지시를 따라오지 않거나 학업, 심부름, 업무를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요거는 다 정리해놔. 절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방이 집에 가면 막 어질러져 있잖아요. 요거 다 정리해야 돼. 정리 절대 잘 안 됩니다. 네. 끝까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과제나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잦다. 과제는 어떤 그 순서가 있고 논리가 있잖아요. 요거부터 하고 요거부터 하고, 뭐 영어면 영어부터 하고 수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 하다가 갑자기 수학하려고 그러고, 수학하다가 갑자기 또 사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갑자기 주의력이 건너뛰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아야 하는 일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게 잦다. 이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수업 중에 1시간 정도의 이 집중력이 거의 5분 간격? 10분도 못 돼서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자주 잃어버린다. 네.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잃어버려요. 집에서 보면은 안경 같은 거 수시때때로 두고 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거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왜 여기 뒀어? 본인은 잃어버린지 몰라요. 네. 우산 같은 거 항상 잃어버리고 오고 기부하고 오고 막 그런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작은 소리에, 작은 어떤 움직임에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 그대로 거기에 나랑 말하다가 갑자기 딴 데 쳐다보고 하는 일들이 주변의 자극, 촉발 요인에 너무 빨리빨리 집중력이 흐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분명히 이거는 생활에 있어서 약속인데 그걸 잊어버려요. 분명히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근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가장 또 특성입니다. 이게 바로 9개가 바로 주의력 결핍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안 된다고요? 바로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의 결핍에 의해서 전두엽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실행이나 아니면 계획이나 아니면 우선순위에 맞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반응에 대한 조절을 한다든가, 기억이 오랫동안 가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늦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이제 요거 이어서 과잉행동 6개랑 충동성 3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잉행동 6개 항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충동성 3가지.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언어와 관련된 운동 영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손발을 가만두지 않거나 자리에서 꼬물락거린다. 손을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성인의 경우도 손을 계속, 아니면 내가 손을 꼼지락거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한테 이게 조금 불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도 유사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뜬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다니는, 차분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고요. 세 번째,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거나 혹은 기어오른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뛰거나 기어오르는 행동을 직접 하는데,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안절부절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요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조용하게 놀거나 레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조용하게 하는 게 안 됩니다. 불쑥불쑥 큰 소리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크게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혹은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계속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예, 무슨 진짜 모터가 달린 것처럼 쉬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요걸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보통 검사를 할 때 줄을 요렇게 줄을 길게 바닥에다가 그어놓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옮겨오라고 하면 이건 잘 안 됩니다. 예, 균형 감각이 잘 없는데 뛰어다니니까 제가 뭔가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균형을 잡는 그런 거 하면 반대로 너무 안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지나치게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것도 속도가 velocity, 속도가 엄청 빠르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남이 말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말을 안 듣는 그런, 이게 바로 과잉 행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말도 언어도 이것도 행동에 해당됩니다.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동성의 세 가지를 보면은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해 버리는 경우가 잦다. 말 다 안 듣습니다. 처음에 집중하는 듯 한데 중간에 말을 계속 대답을 해버리는, 다 못 듣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덟 번째는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자주 어려워한다. 줄 서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줄을 서서 따라가는 게 안 됩니다. 계속 앞을 기웃거리고 또 앞으로 이제 기회만 되면 앞으로 가려 그러고, 이게 천천히 어떤 순서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아홉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무턱대고 끼어드는 경우가 잦다. 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거. 상대방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끼어드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충동성에 대해서 대화의 경우는요, 자기 자랑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있죠. 너는 왜 네 자랑만 해? 너는 왜 네 말만 해?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랑? 이것이 과도하게 많은 말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홉 가지, 주의력 결핍의 아홉 가지랑,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의 여섯 가지랑, 충동성의 세 개를 합쳐서 총 18개의 항목을 보고, 정말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를 보면서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가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빠르게 진료를 보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AD에 해당되는 9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HD, 즉 과잉 행동하고 충동성에 해당되는 9개 진단 중에 도대체 몇 개를 정확하게 진단할 때는 바라보냐. 바로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17세 미만인 경우는 9개 진단들 중에 6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7세 이상의 후기 그 청소년과 성인일 경우는 5개만 해당돼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성인인 경우, 2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AD 쪽에 9개 항목 중에 5개다. 앞쪽.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과잉 행동하고 충동성 중에 9개 중에 6개다. 그럼 5개 둘 다 넘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복합형으로 ADHD 전체 복합형으로 보고, 30세 이상의 어떤 성인인 경우는 만약에 AD가 7개다. 근데 그 과잉 행동이 3개다. 그럼 5개 아래죠. 그럼 이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즉 조용한 ADHD에 해당되는 주의력 결핍에만 해당되는 걸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당된다고 그냥 바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12세 이전에 초등학교 그 6년 정도에서 분명히 이 해당되는 진단 기준에 쭉 읽어봤을 때 해당되는 게 3개 이상은 분명히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성인 ADHD도 진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